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된 장문의 편지. 편지라고 하기엔 한 사람의 회고록 같은 이야기.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82세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써내려간 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기 전에 기억을 남기려고. 글이라곤 전혀 써보지 않았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쓴 이 편지가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도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님께서 사연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요양원에 계시던 치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편지가 너무나 와닿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편지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기억이 잠시라도 돌아올 때면 이 편지를 씁니다. 다 늙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쓸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기억되고픈 사람으로 남고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내 이름은 김순애. 1943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마을은 지금은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시골이었어요. 새벽이면 안개가 강 위로 자욱하게 내려앉고 닭이 울기도 전에 어머니는 장독대 뚜껑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 마을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물장구 치던 곳이었어요. 그 강물은 정말 맑았습니다. 하늘이 그대로 비쳐서 구름이 물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어요. 손을 담그면 물고기들이 몰려와 내 손가락을 간지렸죠. 그때만 해도 세상에 이런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흙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집이었죠. 기둥마다 굵은 나무를 써서 튼튼했고 방마다 손때 묻은 장롱과 이불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장장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장난 호미, 낫, 솥뚜껑까지 들고 와. 김서방, 이것 좀 살려줘 하면 말없이 불을 지피고 망치를 두드리셨죠. 불꽃이 튀고 쇠가 녹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면 나는 아버지의 넓은 등 뒤에 숨어서 그 붉은 불꽃을 바라보곤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반사된 불빛이 마치 하늘의 별같이 아름다웠어요.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들으면 그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를 나는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솜틀 일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야무지셨던 분이에요. 내가 5살쯤 됐을 땐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솜틀 기계 앞에 서서 솜뭉치 속에 얼굴을 묻곤 했어요. 그 솜의 감촉이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름 같았어요. 엄마 품보다도 더 따뜻했죠. 솜틀이 돌아갈 때마다 나는 그 솜 속에서 꿈을 꾸었어요. 언젠가 이 솜으로 온 세상을 덮어서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요. 그 포근했던 감촉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그 감촉을 그리워하며 베개를 꼭 안고 자곤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하지만 모든 건 전쟁이 시작되면서 바뀌었습니다.
1950년 6월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으며 피하라고 외쳤을 때 나는 왜 엄마가 이렇게 떨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엄마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만 느꼈죠. 그때 우리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나는 8살이었고 엄마 등에 업힌 채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 남으셨어요. 누군가는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순애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버지가 곧 따라갈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영영 오지 않으셨어요. 밤에는 별빛도 무서웠어요. 총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더 꽉 안았죠. 낮에는 낯선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피난민이라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떠도는 존재였죠.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모르게 울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요.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모래먼지 날리는 판잣집 골목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아버지 소식은 끝내 들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인근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셨고 나는 어린 나이에도 삽작을 열고 나가 나물 사세요. 외치며 엄마를 도왔죠. 그 외침 속에는 우리의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학교는 국민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책보다는 바구니를 매는 시간이 더 많았고 연필보다 생선칼을 먼저 손에 쥐었죠. 다른 아이들이 교실에서 글을 배울 때 나는 시장 바닥에서 인생을 배웠어요.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요. 그래도 그 시절 우리는 웃으면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함께였으니까요. 찬 바람이 불던 겨울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큰 이불 하나 덮고 오순도순 누워 자던 그 밤들, 엄마 무릎 베고 듣던 옛날 이야기. 그게 나에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동네 어르신이 중매를 놓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어느 날 장작을 패던 모습이 듬직했어요. 사람이란 게 말보다 눈빛이 먼저 닿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처음으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죠. 결혼 후 평택으로 내려와 방 2칸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시작했고 나는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멸치 한 바구니였는데 어느새 고등어, 갈치, 조기까지 늘어나 가게 하나 차릴 만큼 되었죠. 손이 터지고 발이 부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었어요.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죠. 30이 되기 전 아들 영수, 딸 영희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영수는 눈이 맑았고 영희는 볼이 복슬복슬했어요. 그 조그만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선 뭐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고. 그날부터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생선 박스를 머리에 이고
장에 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발목까지 물에 젖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생선 비늘이 잘 안 벗겨졌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피가 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싱싱한 생선. 손님들이 영수 엄마 오늘 고등어 싱싱하네. 하고 웃어주면 하루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영수는 책을 좋아했고 영희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밤이면 그 아이들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다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좀 쉬어. 몸 축나겠어. 하지만 나는 쉬면 불안했어요. 한 번이라도 장에 안 나가면 내일이 더 힘들까봐 그랬죠.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 놓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 남편이 쉰이 되기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시장 다녀오는 길에 전화 받고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여보, 눈 좀 떠봐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을 때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지니까요. 그렇게 40년을 쉼없이 달려왔어요. 매년 가을이면 김치를 50포기씩 담그고 아이들 생일이면 떡이며 국이며 새벽부터 준비했죠. 아들 입학식, 딸 졸업식.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늘 깨끗하게 다려 입히고 단칸방이라도 아이들 책상 하나는 꼭 마련해 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항상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세월이 흘러 이제 나는 8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버렸고 허리는 굽어져 바닥을 보고 걷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있던 20살 김순애가 남아 있어요. 요양원 창밖으로 해가 질 때면 그때 그 시장 골목이 떠오릅니다. 비린내 섞인 시장 바닥의 웃음소리, 오후 햇살에 반짝이던 생선 비늘, 그리고 그 골목을 뛰어오던 영수와 영희의 발자국 소리.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나는 아직 그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그 시간.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나는 살 수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행복해요. 고마워요, 내 인생. 고마워요, 내 아이들. 영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릴 적엔 그렇게 엄마 곁을 맴돌던 아이였는데 자취를 시작하고 방학에도 잘 안 내려오더군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영수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반찬 좀 해서 올라갈까? 엄마,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먹고 있어요.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잣말로 위안 삼았어요. 바쁜 거겠지. 애들 사는 게 녹록하겠나.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조금씩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처음 인사 왔을 땐 참 예의 바르게 굴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영수 씨가 항상 어머님 자랑만 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구나. 영수도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겼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전화도 방문도 전보다 더 뜸해졌어요. 결혼식 이후 첫 명절.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나물을 다듬고 영수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 오겠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겠다. 하지만 영수에게서 온 전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처가 쪽에서 먼저 와달라고 해서. 그 순간 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그땐 허리 수술을 했고 며칠 입원해야 했거든요. 영희가 먼저 알고 달려왔어요. 엄마, 왜 혼자 이런 걸 결정해요? 진작 말씀하시지. 영희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왔더군요. 엄마, 일이 바빠서 못 가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 짧은 말 뒤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네,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연결이 끊어졌을 때 나는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후로 마음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영수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번 설에는 좀 내려올 수 없겠니?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야 대답이 왔어요. 엄마, 애도 어리고 차도 막히고 요즘은 다 집에서 보낸대요. 그래도 엄마 집인데 내가 널 위해 한 그릇 차릴 수 있는 것도 명절뿐이잖니?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원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날 아프게 하던지요. 우리가 누구야? 나는 우리가 아닌 거야? 그땐 몰랐어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었는지. 한 번은 손녀 생일이라 케이크라도 들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선물이면 좋아하겠지? 할머니가 왔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현관문 앞에서 들뜬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의 표정이 보였어요. 환한 미소는 없었어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 어머님 또 오셨어요. 영수 씨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환하지 않았고 손녀는 나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뒤로 숨더군요. 할머니가 케이크 사왔어. 생일 축하해. 나는 웃으며 케이크를 건넸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에 남은 생크림 자국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었구나. 그리고 결국 작년 겨울 내가 쓰러졌을 때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일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의식이 돌아왔을 땐 요양원 침대였습니다. 눈을 뜨자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아드님께서 요양원으로 모셨다고요. 여기가 안전하다고?
그 순간 나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존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도록 키운 아이가 나를 이런 곳에? 영수가 면회 왔을 때 물어봤어요. 영수야, 엄마가 그렇게 짐이었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안전하고 좋잖아요. 간호사들도 있고. 그래도 집이, 우리 집이 있는데,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몸이 안 좋고 정신이 흐려질수록 기억은 어릴 적 모습으로 되돌아가더군요. 장날 끝나고 손잡고 집에 돌아가던 영수. 발끝으로 뛰며 내 앞에서 노래 부르던 그 아이.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아프지 마.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며느리는 가끔 연락을 하긴 합니다. 어머님, 필요하신 건 보내드렸어요.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들리는지 말씀만 하세요. 그게 얼마나 멀리 있는 말인지 아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말만 하라고. 누구한테? 어떻게? 나는 지금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 아직은 이름도 기억하고 아이들 얼굴도 알아보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간혹 영수가 면회를 와도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아들 영수는 엄마한테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다려요. 언젠가 그 아이가 진짜 영수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엄마를 찾으며 뛰어오던 그 아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병원에서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초기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얀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내 인생 전체가 그 하얀 벽처럼 공허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기억이, 내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순간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수야, 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네. 병원에서 치매라네. 내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그 한마디만 하고 뚝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 분들 많아요라는 말이 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건가요? 내가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나는 이제 그저 통계 숫자 중 하나인 건가요? 나는 기대했어요. 혹시 내려올까? 혹시 며느리라도 전화할까? 혹시 손녀라도 얼굴을 비출까? 하루 종일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잊힌 사람인가? 아니면 잊고 싶은 사람인가? 거울 속 내 모습은 이미 낯설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그 이듬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내가 실수로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외출을 했던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가스 냄새로 가득했고 이웃집 아저씨가 119에 신고를 했더군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관리소에서 연락을 받고 영수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날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내 아들이었어요. 눈발이 날리는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내 아들이 다시 들어오는 걸 보며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괜히 괜찮은 척했지요. 아이고야. 오랜만이다. 영수야. 별일 아니었다네. 엄마가 깜빡했을 뿐이야. 하지만 영수는 얼굴부터 굳은 채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혼자 사세요. 안 되겠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괜찮다니까. 나 밥도 잘해 먹고 몸도 성에 그냥 깜빡한 거야. 성한 게 아니에요.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엄마가 무서운 걸 떠나서 이젠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요? 한때 무릎에 앉혀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아이에게,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준 그 아이에게 나는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요? 나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내 집을 마치 부동산을 감정하듯 둘러보더니 내 80년 인생의 흔적들을 하나의 짐으로 치부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정리할 거예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 집에서, 이 방에서, 이 부엌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정리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겨진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곳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하얀 방에 혼자 누워 있으려니 살면서 처음 느끼는 절망적인 외로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창문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와 내 얼굴을 비췄어요. 나는 그 달빛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창문 밖으로 나무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 그림자 뒤로 숨은 내 집이, 내 식탁이, 내 낡은 밥솥이 떠올랐어요. 눈을 감으면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엄마 밥 주세요 하며 숟가락 들던 풍경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눈을 뜨면 온통 낯선 벽과 하얀 천장뿐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며느리는 가끔씩 물건을 보내줬어요. 내 생일이라고 보내준 케이크, 손녀 사진이 담긴 액자.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편지가 아니라 전달물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 택배 상자를 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기억은 하네. 아직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해졌어요. 먼저 이웃들 얼굴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친구들이, 그리고 마침내 영희 얼굴이 잘 안 떠오르던 날. 나는 그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내 딸의 얼굴을,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을 잊는다는 게 이렇게 참혹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름들을 적어 놓았어요. 영수, 영희, 그리고 며느리 이름, 손녀 이름. 잊지 않기 위해, 잊히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밤 그 종이를 손으로 짚어가며 읽었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루는 요양보호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가족 면회 없어요. 내일로 미뤄졌대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내일도 안 올 거면서 왜 자꾸 내일이라 하는 걸까? 그냥 솔직히 말해줬으면 안 온다고. 그리고 어느 날 영수가 드디어 요양원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침대 옆에 섰을 때 나는 반가움보다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인가? 혹시 나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눈을 보면서 울고 싶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는데, 그저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길 바랐는데, 하지만 영수는 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둘러 가방을 꺼내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라며 영양제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려지는 기억을 붙잡듯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편지를 자식들이 읽게 될 날이 있다면 그땐 내 마음을 조금은, 아니, 조금이라도 알게 될까 싶어서요. 나는 지금도 매일 자식들 이름을 부릅니다. 영수야, 영희야.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내 곁에 앉아 엄마하고 불러주던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서요.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던 따뜻함이 느껴질까 싶어서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잊혀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여기 있어요.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가끔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나는 당신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들의 엄마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하늘이 참 흐렸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하루 종일 간호사도 말수가 적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내 마음처럼 침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엔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지금 이 좁은 방 안에서 몇 명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정말로 누군가 울어줄까? 나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썼다가 찢어버린 종이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영수야, 너를 낳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좁은 산부인과 방에서 엄마는 기절하듯이 울면서 너를 안았단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너는 엄마 인생의 이유였단다. 글씨는 눈물로 번지고 손은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점점 너를 잊게 되는 무서운 병에 걸렸지만 너를 사랑한 이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너를 잊기 전에 너라도 내 마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봐주면 좋겠구나. 그 편지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마음만이라도 전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게도 그날 이후 영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손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더군요. 살면서 내 생일에, 아니, 살면서 꽃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진짜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영수가 내 손을 처음으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아니, 자주가 아니라 매주 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눈에서 6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말로 풀진 않았지만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손녀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머님, 예진이가 학교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할머니 얘기를 했대요. 어릴 때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도 항상 웃으시던 할머니가 가장 멋졌다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 삶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구나. 누군가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구나. 그 후로 영수는 정말로 매주 한 번씩 요양원에 왔습니다. 딸 영희도 멀리서 전화를 걸어왔고, 손녀는 내 생일 때 며느리와 함께 직접 손으로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그 조그만 손으로 크림을 발라가며 만든 그 케이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케이크였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지금 와서 뭘 바래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닿는 데는 언제든 늦은 때가 없다고. 사랑이란 건 기억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소중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 엄마라는 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나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젠 절망이 아닌 감사의 편지입니다. 내 아이야, 내 삶이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늦지 않게 돌아와 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오늘도 창밖에 따스한 햇살이 비칩니다. 이제는 창밖의 세상이 다시 나를 불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는데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눈을 떠서 햇살이 비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릿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젠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더군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다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보면 나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또 그만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기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제는 영희 이름을 한참 동안 떠올리지 못했고 오늘은 남편 얼굴이 흐릿해졌어요. 언젠가는 내가 모든 걸 잊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마음만은 남아있을까요? 이 글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은 후 누군가는 꼭 이 편지를 나의 아들, 딸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수야, 영희야, 엄마는 행복했단다. 너희들의 엄마였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단다. 고맙다. 내 아이들아,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늦기 전에 엄마 잘 계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간직할 기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